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데 힘과 가속도의 관계로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물체의 운동을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일과 에너지라는 이 개념을 써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 이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주려면 우리는 일단 힘을 가해 준다 그랬죠. 그럼 힘을 가해 주면 이 속도가 변한다. 가속도가 생긴다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일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서 그 일을 해준다라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뭔가 이제 운동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것이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는 걸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언어로는 이 힘을 가한다보다 일을 해준다라는 게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을 배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어려운 물리보다는 좀 쉬운 좀 친숙한 용어로 약간 더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일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 다음에 에너지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차례대로 배워야 될 텐데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정의는 이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간략하게 대충 이런 내용을 다룰 거다라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은 힘과 관련된 양입니다. 그래서 이 힘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곱한 제 양인데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의 단위는 이제 주울이라는 걸 정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해주면 그 물체 운동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네,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달라진다는데 그 운동 에너지라는 걸 또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이 물체에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이 새로운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하면 내가 이제 특별한 종류의 힘에 대해서 그 특별하다는 건 이제 앞으로 보존력이라고 부를 텐데 이 보존력에 대해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운동 에너지와 더불어서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 보존력만 작용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보존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가지고 물체 운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때 보존력은 우리가 다루는 이제 기본적인 힘들, 중력, 전자기력은 보존력인데 비해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쓸 수 없는 힘들도 존재한다. 이런 걸 이제 이 마찰력, 공기저항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비보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것까지 이번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나온 그 용어 중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가장 그 성공한 용어가 바로 에너지라는 말일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그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뜻일 거고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는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죠.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돈과 관계가 될 거고, 돈과 관계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에너지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말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말의 이제 어원은 뭐냐면 이 고대 그리스어의 그 에네르게이아라는 이 말인데 이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철학에서 쓰기 위해서 들여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나 행복 등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몸과 마음의 상태였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 물체의 상태,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상태로 이제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 철학 용어였지만,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에서 이제 등장하는 데는 단번에 등장한 건 아니고, 이 뉴턴이 운동 법칙을 만든 후에 보면 이 뉴턴의 그 라이벌이 있었죠. 이 라이프니츠라는. 그래서 미분을 누가 먼저 발명했나를 놓고 이게 다투기도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도 물체의 운동을 이제 다뤘겠죠. 근데 이 물체의 운동 상태와 관련해서 이 물체의 질량과 이 속력의 제곱을 곱한 양이 뭔가 이 쓸모가 있고 중요할 것 같다는 걸 인식해서, 그래서 이 양을 그 활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비스 비바라는 건 이제 라틴어죠. 이렇게 불렀는데 그 후에 이제 이 토마스 영, 이 빛의 간섭 실험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라이프니츠가 이제 활력이라고 했던 거를 이 에너지라는 용어로 이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제 중요한 개념이었던 이 단어를 빌려와서 이렇게 에너지라는 이제 이 영어식 표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바꿨는데 그 후에 이 2분의 1이 곱해지는 게 이제 더 편리하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서 이 운동 에너지라는 이제 용어로 바꾸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에너지의 개념이 들어온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개념,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 등등도 생겼고, 그 후에 이 이제 줄이라는 분이 이 그 열도 에너지다라는 걸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운동 에너지하고 그 뒤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게 손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비보존력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 이 열이 발생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열이라는 게 연력학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그 19세기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열이라고 하는 게 이 열을 관리하는 어떤 입자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열소 이론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이 줄이라는 분이 이것이 이제 에너지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일종의 에너지이고 이 열까지 포함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역학적인 모든 과정에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제 성립한다 하는 걸 보임으로써,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 보존되는 양으로서 물리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중요한 양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뀌지 않으면 그게 뭐 별로, 오히려 거꾸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더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원래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에 배우는 것은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배울 텐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이 포텐셜 에너지, 또 가끔 이제 다른 책에서는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빛 같은 것,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에서 오는 빛도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화학 반응에도 분자들이 이제 원자들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붙고 끊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전기력과 관련된 이 포텐셜 에너지의 일종인데, 근데 그런 걸 보통 이제 전부 이 분자 레벨에서 얘기할 때는 전부 화학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의 핵 속에 들어가면 이 핵들이 결합하고 있는 거는 강력과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합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또 관련된 에너지가 있죠. 이런 에너지는 이제 핵 에너지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 사이에 이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물리적 변환 또는 화학적 변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이게 변환되는데, 그때 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쓰는 에너지란 말은, 이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총량은 바뀌지 않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간다든지, 또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유용한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면 이 수력 발전소 같은 데서는 이 물이 가지고 있던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가지고 있던 이 뭐 에너지인데, 이거는 운동 에너지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이런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에서 온 빛이 가지고 있던 복사 에너지를 이 물을 데우는 데 쓰죠. 이건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서로 변환되지만 총량은 보존된다.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때 에너지로 얘기하면 그만큼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배워야 될 그 개념이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용어를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언어를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뭐냐? 일단 먼저 운동 에너지 정의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와 관련된 어떤 양인데, 그 양을 내가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한 다음에 앞에 2분의 1을 이제 곱해주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 말로 했던 거를 내가 이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K, 보통 이제 운동 에너지는 K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의 K를 따온 거고, 이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질량 곱하기 이 속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제곱한다라는 건 이렇게 이 속도 두 개를 이 내적을 취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을 취해주면 성분으로 보면 이 x, y, z 성분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속력을 제곱한 거나 속도를 제곱한 거나 이제 같기 때문에 크게 그거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다. 2분의 1 mv 제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은 그러면 이것도 물리양이니까 단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단위는 해보면 기본적으로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니까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에 이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하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힘의 단위 배웠죠. 힘의 단위 뉴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의 단위는 거기에 미터가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뉴턴의 미터를 곱한 거와 같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단위는 워낙 자주 쓰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번 쓰려면 귀찮겠죠. 그래서 아예 정의를 해서 씁니다. 힘의 단위를 뉴턴을 정의했듯이 에너지의 단위는 주울로 정의한다. 그래서 앞에서 주울이라는 분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드는데 그 큰 기여를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 주울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1주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또는 1뉴턴 미터 이거까지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는 알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이제 예를 봐서 좀 감각을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를 이제 한번 여기 두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100km per hour로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1310kg의 소형 차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자, 그러면 차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310kg 곱하기 이 속도의 제곱. 근데 100km per hour를 미터 per sec로 고쳐야죠. 그럼 3.6으로 나눠준다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27.8 미터 per sec에 이거에 제곱을 해야 되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5.1 곱하기 10의 5승 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줄은 앞에 보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 단위가 바로 줄이죠. 자, 이번에는 아주 거대한 물체, 지구의 공전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되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지구의 질량을 알아야겠죠. 지구의 질량은 6.0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공전 속력, 그러니까 30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미터로 고치면 3만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mv 제곱을 써서 계산해 보면 2.7 곱하기 10의 33승 줄이 된다. 물론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소형차하고 지구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들의 그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서 한번 감각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의 단위로 일단 줄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국제 표준 단위를 썼을 때 나오는 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 표준으로 쓰이는데, 이 줄 외에도 그러니까 이 다른 에너지 단위들을 이제 정의를 해서 씁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이 더 편리한 에너지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배워두면 나중에 또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에너지 단위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전기 자기 같은 거를 다룰 때 이 전기장으로 이제 전하를 띤 이 입자들을 가속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입자가 전자기 때문에 이 전자를 1볼트의 전이차로 가속했을 때 얻는 운동 에너지, 이거를 1일렉트론 볼트 줄여서 EV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거는 거의 원자 단위에서 움직이는 전자와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 일상적인 이 줄 단위로 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단위가 이제 칼로리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칼로리에는 이 큰 칼로리와 작은 칼로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C를 크게 쓴 거는 큰 칼로리예요. 이 큰 칼로리는 1000 작은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칼로리라는 단위는 이제 열을 다룰 때 썼던 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1 작은 칼로리는 물 1g을 온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줄이라는 분이 열이라는 것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는 걸 밝혔죠. 그럼 이 칼로리라는 단위와 줄이라는 단위는 이제 같은 단위인데, 이제 환산하려면 어떻게 환산되나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1 작은 칼로리는 4.186 줄입니다. 근데 이제 큰 칼로리는 1000칼로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제 4186 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먹는 음식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모든 이제 요새 식품에는 열량을 적게 돼 있죠. 그때 보면 이제 몇 칼로리가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칼로리는 다 이 큰 칼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 영역 같은 데서는 이 메가톤이라는 이제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메가톤이니까 톤은 이 질량의 단위죠. 이제 1000kg이 1톤입니다. 그럼 메가톤이면 100만 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질량의 단위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에너지 단위로 쓰는데, 이거는 그 TNT 100만 톤이 폭발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그래서 보통 이 핵무기, 핵폭탄의 위력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이제 에너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메가톤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4.18 곱하기 10의 15승 줄에 해당한다. 예, 이런 이제 다른 단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 계산을 그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이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기차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기차가 달려와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1869년에 그 미국 텍사스 와코라는 곳에서 이 윌리엄 크러시라는 사람이 이런 그 일종의 그 쇼 같은 거겠죠. 기획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6.4km 길이의 철로 양 끝에 이 기차 두 대를 이제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이 정면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게 조금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겠다고 이 3만 명이 이제 몰려왔다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신문에 난 기사 난 거죠. 그래서 이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충돌 파편에 맞아 부상당하고 뭐 몇 명은 사망까지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이 기관차 하나의 무게는 1.2 곱하기 10의 6승 뉴턴 이라고 있어요. 가속도는 이제 0.26 미터 퍼 세크이다. 충돌 직전 두 기관차의 총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여기 보면 무게를 이 뉴턴, 무게는 힘이라 그랬죠.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근데 중력 가속도를 대략 그 10m per sec로 보면 이 무게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질량으로 바꾸는 방법은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1.2 곱하기 10의 6승 뉴턴이라는 건 질량이 1.2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이다. 그런 걸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줬는데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속도를 알아야죠. 그럼 가속도에서 속도를 하려면 얼마나 달려갔나 이걸 이제 풀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앞에서 썼던 거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질량은 이제 이 무게를 이 중력 가속도로 나눠서 이만큼 된다라는 건 이제 이미 살펴봤고, 그 속력을 구하는데 요 공식 있었죠. 그러니까 v 제곱은 2ax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그 이제 2ax인데 이 x는 그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6.4km 길이의 이제 철로 양 끝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를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2x가 되겠죠. 그러니까 6.4km의 반으로 나눠서 달려왔을 테니까 그럼 이제 2x가 6.4km가 되고 넣고 계산을 해보면 41m/s가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익숙한 이제 시속 단위로 곱하면 3.6을 곱하면 되니까 한 140, 뭐 그 정도 이제 시속 140km 정도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 차가 두 대니까 2를 곱했고 나머지는 2분의 1 mv 제곱 집어넣으면 이제 2.0 곱하기 10의 8승 주울 정도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보통 앞에서 계산한 소형 자동차 이런 것보다 훨씬 크죠. 한 1000배 크니까 굉장한 위력이었겠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일이라는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맨날 일한다라는 말을 하니까, 자, 그럼 평소에 일한다라는 개념과 이게 물리학에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이제 알아봐야죠. 근데 물리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힘과 관련된 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할 때도 대부분 힘쓰는 거와 관련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일을 정의하는데 물리학에서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해놨는데 일단 그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정한 크기의 힘이 하는 일. 그죠? 여기 이제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F라는 힘을 줘서 이 힘의 방향으로 이제 D라는 거리만큼 갔다라고 하면 이때 일의 크기를 이 두 개를 곱한 양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서 보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약간 더 나가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은 이 방향으로 위로 주면서 D만큼 끌고 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이 D라는 거리 중에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요각이 세타면 요 길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FD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일을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의는 바로 내적의 정의죠. 그래서 이 힘이라는 벡터와 내가 변위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 변위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그 힘과 변위의 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를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위치마다 크기가 달라진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예, 그럼 잘게 잘게 쪼개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먼저 살펴봅시다. 물체를 끌고 이렇게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그래봐요. 그러면 경로도 복잡할 수 있죠. 예, 일직선으로 끌고 가란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 곡선을 따라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아주 작은 이 미분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크기만큼 움직였을 때 그럼 요 지점에서 F 힘의 크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힘의 크기 자체도 그러니까 위치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여기에서 힘 F를 가지고 이 DR이라는 이 조그만큼만 미분 변이만큼만 움직였을 때 그때 한 일의 양은 앞에서 썼던 그 정의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러면 힘이라는 벡터와 변위 DR을 내적을 취한 게 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 DW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일의 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이 해준 일의 양은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작은 거를 다 더해주는 게 이 바로 적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학 표현으로 쓰면, 그러니까 이거를 요 DW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모으면 썸을 하는 게죠. 이 인테그랄 기호 이게 이제 S 썸의 약자니까 그러니까 인테그랄 하는 게 그걸 다 모으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럼 이제 1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의 1로 정의를 하죠. 그러면 출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출발점을 내가 R0라 그러고 이 끝나는 점 최종점을 내가 R이라고 쓰면 그러니까 R0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그 이 힘이 한 1 이거를 다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 길을 따라 지금 그려놓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지만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경로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경로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적분을 이제 이 선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따라서 선적분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적분을 할 때는 좌표계를 잡아서 보통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직각좌표계를 잡았다 그러면 F도 이 XYZ 성분이 있을 거고 이 변이도 이제 XYZ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DX, DY, DZ라고 쓰죠. 그러면 이렇게 그 두 개의 내적은 이렇게 성분으로 썼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dx, dy, dz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적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곡선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곡선에서는 그럼 이 곡선을 나타내는 이제
수식이 있을 거예요. 그 수식이 이 dx와 dy, dz를 서로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적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일의 정의는 약간 수학적으로 이제 간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간단한 경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쉬운 예로 다룰 때는 뭐 이렇게 복잡한 적분까지는 안 하고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주로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 저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정의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두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균일한 중력 장내에서 이 물체가 수직 이동을 할 때 이 중력이 한 일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이 수직 이동을 하는데 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자, 먼저 내려가는 경우에 보면 중력은 항상 이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내려가면 이 델타 R만큼의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만큼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 중력이 해준 일은 중력 닷 변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mg h 하고 요 둘 사이의 각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이제 mg h가 되는 거고, 반대로 물체가 올라갈 때는 힘은 이 방향으로 줬지만 이동은 이쪽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한 경우에 그 중력이 한 일은 이 mgh의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mgh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과 이 이동한 변위의 방향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물체가 이제 이번에는 이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 힘 F를 줘서 이제 끌어올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끌어올리는데 가속은 되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가속이 안 되니까 여기 나온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때 세 가지가 있죠. 이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빗면이 이제 작용하는 수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잡아당겨주는 힘 F가 있을 겁니다. 이 세 힘을 합친 것이 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가속이 안 되고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내가 요 세 힘을 더한 것이 0이다 라는 거를 해보면 그걸로부터 이 필요한 F의 크기와 그 다음에 수직력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이렇게 세 힘이 균형을 이루려면 이 수직력의 크기는 요각이 세타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요각이 세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직력은 이 mg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고, 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은 이제 mg 사인 세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힘이 한 일을 이제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힘은 이 F.D로 계산한다 그랬죠. 이 경우에는 힘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 그냥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으니까 두 개의 내적을 취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빗면의 길이를 내가 D라고 하면, 그 다음에 F의 방향과 이 이동한 방향이 똑같죠. 그럼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되겠다. FD. 근데 이제 이 앞에서 F는 이 mg 사인 세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 그러니까 빗면의 길이는 이 h 나누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그냥 mgh가 되겠다 하는 거죠. 네. 위에서 계산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력이 한 일하고 크기가 같죠. 그냥 빗면으로 열심히 끌어올렸는데 수직으로 둘러올리는 거랑 이제 한 일의 크기가 같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힘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 변위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경로가 그냥 직선이라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이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곡선 경로를 따라가든지 힘이 좌표계에 따라서, 좌표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이 똑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 위에 나온 그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 힘이 해준 이 F를 정확한 정의에 따라서, 자, F.dr을 전부 적분해 주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좌표계를 잡아요. 좌표계를 그냥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직각 좌표계 우리가 잡던 x, y로 이렇게 잡으면 그럼 힘 F라고 하는 건 x 성분, y 성분 있죠. x 성분은 f 코사인 세타의 x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이 y 성분은 f 사인 세타고 y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분 변이 dr이라고 하는 것도 x 방향, y 방향 각각을 dx, dy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내가 요 두 개의 내적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적을 취하면 단위 벡터들끼리는 서로 다른 단위 벡터는 수직이죠. 그럼 내적이 0이 되죠. 그러니까 x, x햇, x햇, y햇, y햇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f 코사인 세타의 dx 더하기 f 사인 세타의 dy, 이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적분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경로를 따라가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적분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경로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지금 이 경로는 빗면이죠. 빗면을 따라가니까 이 빗면을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되죠? 예, 이 빗면의 경로는 그러니까 y 탄젠트 세타 x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dx하고 dy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y는 탄젠트 세타 dx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dy를 dx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요 dy를 요 탄젠트 세타 dx로 바꾸면 요 안에 거는 f를 뽑아내고 이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묶을 수 있고 dx가 되고, d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0에서부터 요 길이를 d라 그러면 요거는 d 코사인 세타죠. 요 길이는. 그럼 0에서부터 d 코사인 세타까지 적분을 해줍니다. 이 적분은 이건 상수니까 그냥 여기다 d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넣고 해보면 이제 fd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건 1이니까 그냥 fd가 된다. 그래서 이 위에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죠. 예. 근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뭐 굳이 이렇게 구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곡선, 그러니까 이 변이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든지 힘이 위치에 따라서 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중력이 한 일에 대한 예제를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되는 승강기 줄이 한 일인데, 질량 M이 500kg인 승강기가 이 4.0m/s의 속력으로 내려오다가 줄이 미끄러지면서 일정한 가속도 5분의 g로 가속되기 시작한다. 자, 거리 12m를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이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WG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중력 FG 닷 변위 D, 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중력의 크기는 mg이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d라고 그랬으니까 둘 사이의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중력도 아랫방향이고 변위도 아랫방향이니까 여기는 코사인 0도 1이죠.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kg에다가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을 해야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 변위가 12m를 다 하면 이게 그러면 6만 나오네요. 그죠? 6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근데 유효 숫자 맞춰야죠. 두 자리로 맞추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10의 4승 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m 내려오는 동안에 승강기를 위로 당기는 줄의 장력 T가 한 일은 얼마냐를 물었으니까 그럼 줄의 장력의 크기부터 구해야죠. 근데 줄의 장력은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그러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이 중력과 그 다음에 장력의 합력으로 된 거니까 MA는 mg-t가 되겠죠. 그럼 이걸로부터 장력의 크기는 m의 g-a이고 그렇죠?
A가 5분의 1 G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5분의 4 mg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장력이 한 일을 이제 WT라 그러면 이거는 T.D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력의 크기는 5분의 4 mg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D를 곱하고, 이번에는 장력과 이 변이 사이의 각도인데, 장력은 윗방향이고 변이는 아랫방향이니까 180도 해줘야죠. 그럼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이제 이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니까 mg d가 되겠죠. 근데 이제 mgd는 위에서 계산해 보니까 6.0 곱하기 10의 4승 줄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5분의 4 하면 마이너스 4.8 곱하기 10의 4승 줄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내려오는 동안에 승강기의 한 알짜일은 얼마냐? 일은 중력과 장력이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중력이 한 일 더하기 이 장력이 한 일인데, 중력이 한 일은 6.0이고 장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4.8 곱하기 10의 4승 주울이니까 네, 이렇게 보면 1.2 곱하기 10의 4승 주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D는 12m를 다 내려온 직후에 승강기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를 물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니까 v 제곱을 알아야 되는데, 이 v 제곱은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은 2a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4.0m per sec의 제곱이라 그랬고, 요거를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10m per sec 제곱 곱하기 d 12m 해보면 얼마죠? 이게 A가 여기 A가 5분의 1이죠. 이게 있으니까 요거 2 되고 요게 이쪽이 48m 제곱 per sec 제곱 되겠네요. 근데 요게 16m 제곱 per sec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v 제곱이 두 개를 합치면 64m 제곱 sec 제곱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2분의 1 곱하기 500kg 곱하기 64m 제곱 per sec 제곱, 이거 계산하면 1.6 곱하기 10의 4승 주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힘의 크기가 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대표적인 그 예가 이 탄성체의 이제 복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체가 변형이 되고 그 변형이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 힘을 이제 이 복원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복원력에는 이 후계 법칙이 이제 적용된다고 하죠. 이 후계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이제 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기 있는 이 용수철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원래 있던 길이, 그거를 이제 이 x0라고 해보죠. 그럼 그 위치에서 이제 벗어난 그걸 이제 이 늘어난 길이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그 현재 길이에서 이 가만히 놔뒀을 때의 길이, 그걸 이제 평형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를 뺀 게 결국은 이제 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가 이제 후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평형점을 그냥 거기를 이 좌표를 0으로 잡아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fs는 마이너스 kx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힘의 크기가 이 변위에 이제 비례하는 이 상황이 이제 후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것은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힘이 내가 변형을 줬을 때 항상 그 변형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는 거고, 이때 비례상수를 이제 용수철 상수라 그랬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길이고 이쪽은 힘이니까 이 용수철 상수의 단위는 이제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힘, 그러니까 복원력이 한 일을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면, 이제 늘어났을 때와 줄어들었을 때 힘의 방향이 바뀌니까 따로따로 고려를 해보죠.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날 때 보면, 자, 힘의 방향은, 그러니까 힘은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방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dx만큼 늘리면, 이제 그때 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f.dx가 되죠. 그래서 요 x가 이제 위치, 그러니까 x 값에 따라 힘의 크기가 바뀐다라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쭉 바뀌어갈 때, 그래서 이 그냥 마이너스 kx를 dx로 0에서부터 x까지 적분해주면, 예,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줄어들 때는 힘이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죠. 근데 변이는 마이너스 dx,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내가 계산을 해도 뭐 요 부호가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kx가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력이 한 일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kx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럼 내가 이 용수철을 실제로 잡아 늘리거나 이렇게 압축을 시킬 때는 밖에서 힘을 가해서 해야 되죠. 이때 이 외력이 한 일은 그럼 이 용수철의 복원력이 한 일과 반대로 되겠죠. 그럼 이 힘의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용수철에 가해진 외력이 한 일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힘이 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하고 뭐 다루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일을 다룬 김에 이번에는 그 일률이라는 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파워라 그럽니다. 보통 파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약간 다른 의미로 많이 쓰지만, 이 물리학에서 파워는 이제 일률을 뜻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률이라고 하는 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느냐를 이제 측정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 그래서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정의할 때는, 그래서 이 인류를 이제 파워의 P를 따서 P로 많이 나타내는데, 그 P는 dWdt, 그러니까 이 일의 시간 변화율로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게 이 일률이니까, 이 일률의 단위는, 그러니까 일의 단위 나누기 시간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일의 단위를 주울을 쓰면, 그 다음에 시간 단위 세컨드를 써서 나눠준 이 양을 이제 주울 퍼 세크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자주 쓰이니까 역시 이것도 이 W, 그러니까 와트라고 정의해서 씁니다. 뭐 증기기관 개량한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와트는 1주울 퍼 세크에 이제 해당하는 일률이 되겠습니다. 이 와트 말고도 다른 단위도 이제 쓰이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소개를 하자면, 하나는 이 자동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루는 단위인데, 이 마력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호스 파워죠. 그러니까 정말 말이 끄는 힘, 그러니까 말이 하는 일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정했는데, 물론 뭐 이 말마다 다 할 수 있는 그 일률이 다를 텐데 그냥 기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제 1마력이라고 하는 건 746와트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학이나 천체 물리학에서 이 기준이 될 만한 그 일률 단위가 그 태양이 이제 하는 일률인데, 태양에서 방출하는 이 빛이 있죠. 빛 에너지로 방출하는 양.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을 보통 얘기하는데, 주로 대부분 이제 빛으로 나가니까 그걸 이제 태양 광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태양 광도는 이 초당 내보내는 이제 에너지가 몇 줄이냐, 이거 이제 이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이 3.8 곱하기 이 10의 26승 와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 인류를 이제 1태양 광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이 여러분들이 이제 와트 많이 보는 게 이 집에서 그 전기 제품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쓰는 모든 전기 제품에는 이 그 이 전기 제품이 전기를 얼마나 소모하는가를 표시하죠. 거기에 일률 단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그게 일률이죠. 그래서 보통 와트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뭐 보통 700W짜리 많이 쓰이고 뭐 1000W짜리도 있고 이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전기 제품을 쓰다가 보면 이제 전기 요금을 내야 되죠. 그럼 그 전기 요금 이 청구서에는 그 킬로와트 시라는 단위로 보통 이제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1킬로와트 시당 사용료 얼마 이렇게. 근데 이 킬로와트 시라고 하는 건 킬로와트의 시간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1킬로와트의 일률로 1시간을 쓴 양, 그러니까 이 에너지 양이 되겠죠. 그래서 1킬로와트는 1000W고 1시간은 3600초니까 내가 이걸 주울로 계산을 하면 3.6 곱하기 10의 6승 주울, 360만 주울만큼 쓴 게 1킬로와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량의 단위인 킬로와트시는 이제 1의 단위이다. 그죠? 이게 와트가 아니라 와트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 일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이제 힘이 이 움직이는 물체에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 그때 일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그러면 일률이라고 하는 게 dWdt라 그랬는데 이 하는 일, 힘이 하는 일, 이제 dW는 F.dr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dt로 나누면 이게 이제 dr/dt가 바로 이 속력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F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의 이 내적이 바로 그 힘이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 해주는 이제 일률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희미한 E를 배웠으니까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 에너지 정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물체에 한 일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게 이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W는 이제 델타 K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W는 희미한 E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K라고 하는 건 이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 앞에 델타를 붙이면 그게 이제 얼마나 변했는가라는 이제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 델타 K는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 힘이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이제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변한다라는 게 이제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근데 이걸는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그러니까 F는 ma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증명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내가 F.dr을 전부 모아서 적분해 주는 게 이제 1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 F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면 그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죠. 그게 운동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운동 제2법칙을 써서 이 mdv/dt로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이걸 이제 적분하는 건데, 근데 지금 요 적분은 이 물체의 이 위치에 따른 적분이죠. 근데 이 위치에 따른 적분을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제 RT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내가 변수를 이 위치로 보지 않고, 이게 위치가 시간의 함수니까 내가 시간의 함수로 봐서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치안 적분인 거죠. 그래서 이 dr을 요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dr은 dr dt 곱하기 dt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dr dt라고 하는 게 v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내적되어 있는 거를 요게 V니까 요거 순서를 바꿔서 MV에 DV, 이게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DT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여기도 DT가 있고 여기도 DT가 있으니까 다시 적분 변수를 이제 또 바꿀 수가 있는데 바로 V로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이 MV의 DV, DT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MV.V, 이거를 내가 시간으로 미분하면 딱 요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걸 미분하면 그 V.V, V 제곱을 미분해서 2V가 될 거고, 거기에 dV, dt가 붙어서 이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 d, dt로 미분을 했다가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요 안에 있는 거 요거를 이 t0에서 t까지 적분한 것과 같죠. 근데 요게 바로 이 운동 에너지의 표현이니까 이 t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이 원래 이 처음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 차이,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델타 K.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W와 이 델타 K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보여주는 게 결국 뭐냐면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무슨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 뉴턴 제2법칙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일 에너지 정리는 이 뉴턴 제2법칙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 표현하면 내가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긴다. 즉, 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거였는데, 내가 이 힘에 대한 E를 정의를 했죠. 그렇게 하면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힘이 E를 하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라고 이제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력을 받아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일 에너지 정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한번 보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야구공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이제 그 운동 에너지 변화와 이 중력이 한 일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내려갈 때 이렇게 자유낙하할 때 보면 중력이 한 일이 어떻게 되죠? 이때 우리 앞에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WG는 이제 mgh만큼 이제 중력이 일을 한다라는 거였고, 그럼 이때 이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2분의 1 mv 제곱만큼 이제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mgh만큼의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이것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 일 에너지 정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뉴턴의 제2법칙 가지고 이 앞에서 풀었죠. 그래서 이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이 h만큼 내려오면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풀어서 이게 가속도가 일정할 경우에, 그죠? 이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 이제 2a 이제 s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2GH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거를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 풀어서도 다 구했던 건데, 내가 일 에너지 정리해서 관점에서 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경사면에서 이 미끄러지는 이제 꽃병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이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2ax 마이너스 x0 제곱이었는데, 결국 그러면 그게 지금 이게 요 길이 가고 이제 요 a라는 게 그 g 사인 세타, 그러니까 g 사인 세타만큼 가속도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g 사인 세타 델타 r이 됐는데,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걸로부터 이제 요 위에 걸 가져다 쓰면 이제 이대로 계산이 될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내가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만큼 된다 했는데, 근데 이 양이 이제 정확하게 중력이 한 일과 이제 같다라는 거를, 이 중력이 한 일은 FG의 닷 델타 R인데, 그러면 이게 mg 델타 R의 둘 사이의 각도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이 코사인 알파가 사인 세타하고 이제 같아서 두 개가 이제 일치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델타 K는 W와 같다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그러니까 이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도 보일 수 있고, 내가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희미한 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 역기를 들어 올린 역도 선수의 모습이 있는데, 자, 원래 이 역기는 이렇게 이 바닥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역도 선수가 힘을 주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 역기에는 어떤 이제 이 상태 변화가 있는 걸까요? 자, 그 앞에서 이제 일 에너지 정리를 쓰면은 어, 희미한 총 그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같다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이 아래에 있을 때하고 위에 있을 때 이 운동 에너지의 상태는 이제 변화가 없죠. 어차피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따지면 이 물체가 받은 총 일의 양은 이제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게 0이 되는 이유는 힘이 작용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힘이 작용하는데 두 힘이 작용해서 서로 상쇄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역도 선수가 한 가한 힘과 중력이 가한 힘을 이제 다 고려를 해보면, 그게 둘이 서로 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0이지만 이 한 일을 보면 이 외부에서 가한 물체에 가한 일, 그러니까 역도 선수가 한 일과 이 중력이 한 일이 이 정확하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 외부 힘이 한 일은 이제 이 양의 일인데, 이 중력이 한 일은 이제 음의 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럼 이렇게 돼서 그럼 그냥 상태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진 역기가 이렇게 그냥 놓으면 떨어지면서 다시 이 물체가 이제 이 욕이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 상태하고는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이때는 정지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 역기는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는 이 정확하게 요 물체가 위로 올려진 때 들어간 이제 이 외부 힘이 해줬던 일, 또는 중력이 한 일에 이제 음의 수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와 이 상태는 운동 에너지는 같지만 같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높은 데 있다라는 것만큼 뭔가가 더 잠재된 이 능력이 생긴 거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잠재된 능력을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뭔가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주는 뭔가 그걸 표현하는 양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잠재된 에너지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게 중력이 작용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생긴 거는 이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한 일이지만 결국 그게 이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력과 관련된 이 포텐셜 에너지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힘에 대해서 내가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에 대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잘 정의되려면 뭔가 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 희미한 일을 정의할 때, 그래서 이 처음 위치 이제 R0에서 나중 위치 R로 가는데 이 여러 가지 경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로가 이 보면 그 1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경로에 따라서 경로 의존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값이 이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보면 이 A에서부터 B로 가는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룰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 요 위치에 있을 때하고 요 위치에 있을 때 달라진 내용이 잘 정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희미한 일을 순전히 저 위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위치의 함수로 쓸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 힘이 해주는 일의 양이 이동 경로와 이제 무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하는 일이 이 두 시작점과 끝점에만 좌우가 되고 중간에 어떤 경로를 이렇게 가든지 이 상관이 없는 그런 힘을 이제 이 보존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보존력을 이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를 가나 이렇게 경로를 가나 이 경로에 관계없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 경로로 가서 다른 경로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경로로 오는 게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때 해준 일의 양은 음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갈 때 한 일의 양과 이게 올 때 한 일의 양이 정확하게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임의의 닫힌 경로를 따라가면서 한 일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한 일이 이동 경로와 무관하다라는 것과 이 동등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존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이 희미한 일의 양이 이동 경로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임의의 닫힌 경로를 따라가면서 한 일이 0이다. 그럴 때도 이제 다 보존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존력의 예로 이제 중력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보존력인데 내가 이렇게 이 어느 요 높이까지 올리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 올라가도 이 중력의 한 일의 양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를 이제 이 증명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릴 때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리나 내가 빗면을 통해서 들어올리나 그때 중력의 한 일의 양이 똑같이 mgh였죠. 옆으로 얼마를 갖는가는 중요하지 않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이렇게 가는데 옆으로 이렇게 경로를 가더라도 내가 그 경로를 이 옆으로 간 경로, 위로 간 경로 이렇게 다 작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이 옆으로 이동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중력은 순전히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느냐만 중요해서 어떤 경로를 가더라도 이 중력이 한 일의 양이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력은 이제 보존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기본적인 힘은 대부분 보존력인데 이런 그 기본적인 힘 말고 이런 기본적인 힘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이 힘들은 이제 비보존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이 마찰력 또는 공기저항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이 마찰력의 경우에는 이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은 그러니까 위치에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건 면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크기는 이제 거의 일정한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방향 같은 것이 내가 경로에 따라서 이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마찰력의 한 일은 경로의 길이가 얼마냐 좌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경로의 길이라는 건 경로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마찰력은 어느 경로를 따라갔느냐. 그래서 경로가 긴 경로냐 짧은 경로냐에 따라서 이 한 일의 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저 마찰력의 한 일은 내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기저항도 마찬가지가 또 이렇게 이 비보존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존력에 대해서는 내가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순전히 위치만의 함수로 이제 이 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이 두 위치 사이에 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이 차이가 이제 그 두 위치 사이에 물체를 이동시킬 때 이 보존력이 한 1의 크기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U라는 기호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U 자체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델타 U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뭐냐라는 걸로. 그러니까 R0라는 점과 R이라는 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내가 R0에서부터 R까지 그 물체를 그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힘이 그 물체를 이제 움직여 갔을 때 한 일에다가 이 마이너스 부호, 그러니까 음의 부호를 붙여서 이 정의를 합니다. 이 음의 부호를 붙이는 건 이제 나중에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이제 1의 정의는 이렇게 내가 F.dr을 이 경로를 따라서 적분한 거라 그랬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죠. 근데 이게 잘 순전히 이 R만의 함수로 정의가 되려면 내가 R0에서 R까지 가는 이 경로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존력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로는 관계없고 순전히 이 끝점의 위치에만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력과 속도가 일정한 이제 그 중력의 경우에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자, 이 델타 Ug는 그냥 이 정의대로 따라 해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중력이라고 하는 걸 내가 Y좌표라는 거를 이제 수직 방향의 윗방향으로 잡으면 이 중력은 마이너스 mg죠. 밑에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적분을 해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이 두 높이 차이가 되니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이제 상수니까 그러니까 mgy 더하기 이제 어떤 상수. 그러니까 이 상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를 잡느냐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mgy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용수철의 경우 이렇게 탄성력인 경우에는 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힘이 이제 이번엔 마이너스 kx였죠. 근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의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이제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이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 kx 제곱 더하기 어떤 상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kx 플러스 어떤 상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 보존력이 주어지면 그 보존력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봤습니다. 근데 가끔은 반대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럼 그 포텐셜 에너지를 주는 이 힘은 어떻게 되나 라는 거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를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 1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이 힘을 이제 이 dx로 이렇게 쭉 적분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죠. 근데 이게 적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꼭 이 ux로부터 fx를 구하려면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앞에 부호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여서 du를 dx로 이제 미분하면 내가 이 힘을 x의 함수로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3차원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해보면 근데 이걸 확장하려고 보니까 이 적분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이 적분이 이 다트 프로덕트 내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벡터 두 개를 내적을 취해서 스칼라가 돼서 이 포텐셜 에너지도 스칼라 양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이 스칼라 양을 으로부터 힘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힘은 벡터죠. 그래서 스칼라 양으로부터 벡터를 얻어내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분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냥 미분해서는 벡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선적분 되어 있는 거에 역과정은 뭐냐? 그럼 단순한 미분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미분을 하는데 각 성분별로 미분을 해서 그 각 성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얻어진 결과에 그 각 성분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연산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변수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에 그 미분할 때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편미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편미분을 이용해서 내가 이
보통 이렇게 이제 삼각형 뒤집어 놓은 기호로 쓰는데 이걸 이제 이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스칼라로부터 벡터를 만들어내는 이제 연산자인 건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 ur이라는 이제 함수를 붙여주면 이렇게 이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로 편미분한 건 x 성분이 되고 y로 편미분한 건 y 성분, z로 편미분한 건 z 성분이 되도록 이렇게 미분해 주는 이 미분 연산자를 내가 그레디언트 연산자 또는 그냥 줄여서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 내가 이 스칼라인 이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이 포텐셜에 이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내가 이제 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된다라고 하는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 힘에 대해서는 이 1이라는 새로운 양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운동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라는 새로운 양을 정의해서 이 물체에 1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이 1 에너지 정리로 바꿔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힘이 한 일이 경로에 무관하다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힘 대신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써서 또 새롭게 이 운동 제2법칙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결합해서 이 보존력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